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최고급 실크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였다. 윤세아는 천천히 눈을 떴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살던 좁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마치 유럽 황실을 옮겨놓은 듯한 화려하고 거대한 침실이었다. 혼란스러움이 가라앉기도 전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들은 이곳이 현실이 아닌 소설 속 세계임을 잔인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파티장에서 여주인공에게 와인을 끼얹으며 난동을 부리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악녀 윤세아로 빙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태성그룹의 후계자 강도진에게 파혼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전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번진 화장 속에 감춰진 날카롭고 도도한 미모를 멍하니 바라보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전생의 그녀는 기업의 위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위기관리 전문가였기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곧 자멸을 의미했다. 소설 속 윤세아는 강도진의 사랑을 갈구하며 매달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영혼은 달랐다. 그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평판을 회복하고 이 위태로운 약혼 관계를 그녀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청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강도진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전날 밤의 숙취와 흔적을 말끔히 씻어낸 윤세아는 드레스룸으로 향해 가장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화려한 장신구와 짙은 색조 화장으로 자신을 포장하던 과거의 취향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카리스마로 승부하던 전생의 스타일대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옅은 화장으로 마무리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표독스러운 악녀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지닌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으며,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최근 동향 보고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며 강도진이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졌지만 윤세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윤세아는 서늘한 눈빛으로 직원을 제압하며 저지할 틈도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가 지금 향하는 곳은 강도진이 있는 최상층 집무실이었으며, 그곳은 태성그룹의 심장부이자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전장이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강도진과의 대화 시나리오를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다. 비서실장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윤세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그녀는 비서실장의 만류를 가볍게 무시하고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 중앙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강도진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의 미간은 윤세아를 보자마자 깊게 찌푸려지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가 어제 파티장에서 벌인 난동에 대해 변명하거나 울며불며 용서를 빌러 왔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고 경호원을 불러 끌어내려 했으나 윤세아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성큼성큼 다가와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강도진은 펜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윤세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그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왔다고 응수했다. 그녀의 태도는 그가 알던 윤세아와는 완전히 달랐기에 강도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그녀를 쏘아보았고 그 틈을 타 윤세아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약혼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보석이 반짝이는 반지를 바라보는
강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파혼을 요구했고, 이는 강도진이 가장 원하던 말이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윤세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태성그룹의 주가 하락과 어제 자신의 스캔들이 기업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며 파혼이 기업에 가져다줄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여 파혼의 원인을 모두 뒤집었을 테니 강도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정 여론을 얻고 주가 방어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강도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멍청하고 집착심한 윤세아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논리에 혀를 내둘렀고, 그녀의 건조하고 지적인 눈빛에서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나 윤세아의 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밀어놓은 뒤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내 강도진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태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환경규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우회 전략과 해결책이 담긴 기획안이었다. 그녀는 전생의 지식과 소설 속 정보를 결합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는 강도진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맹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서류를 검토하는 강도진의 표정이 점차 경악과 감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윤세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 기획안이 파혼에 대한 위자료이자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사과라고 덧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를 붙잡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묻고 싶었지만 윤세아는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남자의 사랑을 구걸하는 초라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딛고 서려는 당당함만이 남아있었다. 집무실을 나서는 윤세아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손을 감추고 복도를 걸어나갔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파혼 통보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던 강도진과 태성그룹,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첫 번째 승부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마주한 윤세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예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이 세계의 정점에 설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한편 홀로 남겨진 강도진은 윤세아가 놓고 간 반지와 기획안을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알던 윤세아는 그저 배경만 좋은 빈 껍데기 같은 여자였는데 오늘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것처럼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특히 그녀가 제시한 리조트 해결책은 수십 명의 경영전략실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어도 찾아내지 못한 완벽한 해법이었기에 그는 그녀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도진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소유욕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당장 윤세아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과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윤세아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파혼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묘하게도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모순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으며 이는 여주인공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자극이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윤세아의 차를 내려다보며 강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고 이것이 그들의 지독한 인연의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세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도진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SR그룹의 동향까지 꿰뚫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한번 흥미를 느낀 대상에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집요한 포식자라는 사실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윤세아를 맞이한 것은 불안한 표정의 하녀들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아버지 윤 회장이었다. 윤 회장은 딸이 또다시 사고를 치고 강도진에게 미움을 받았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윤세아는 아버지에게 안심하라는 듯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강도진과의談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이제 우리 가문도 태성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윤 회장은 딸의 당차고 논리, 정연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위화감을 느꼈다. 방으로 돌아온 윤세아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려 했으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원작의 흐름대로라면 곧 여주인공 이하은이 태성그룹 비서실에 입사하여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강도진의 사랑을 받게 될 시점이었다. 윤세아는 이하은이 일으킬 사고들이 회사에 끼칠 손해를 미리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악녀가 아니라 이 세계의 판을 뒤흔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 강도진은 여전히 집무실에 남아 윤세아가 남긴 기획안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다. 기획안 구석에 적힌 그녀의 메모들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었고 필체마저 예전과 달리 힘있고 정갈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오늘 보여준 서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괴로워했고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혼란스러워했다. 확실한 것은 오늘부로 윤세아는 그에게 있어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이자 정복하고 싶은 난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강도진의 호출을 받고 다시 태성그룹 회장실을 찾은 윤세아는 예상했던 대로 파원 합의서 대신 근로계약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강도진은 윤세아가 제시한 리조트 개발 기획안이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증명하기 전까지는 파원을 보류하겠다는 억지스러운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윤세아에게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본부장 자리를 제안하며 만약 한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그때 가서 파원은 물론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윤세아는 이것이 자신을 묶어두려는 강도진의 심사님을 눈치챘지만 거절할 명분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그가 미련 없이 자신을 놓아주게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아는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로 첫 출근을 했고 그녀의 등장은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직원들은 악녀로 소문난 그녀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지만 윤세아는 그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현황을 보고받았고 실무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업무 파악에 속도를 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 아래 어수선하던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직원들은 그녀가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온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여주인공 이하은이 쟁반에 커피를 들고 들어왔고 윤세아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원작 소설 속 이혜우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나 냉혹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녀의 서툰 행동은 그저 민폐일 뿐이었다. 이혜우는 윤세아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여 발을 헛디뎠고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윤세아의 중요한 서류 위로 쏟아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회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하은은 사색이 되어 연신 죄송하다며 울먹였지만 윤세아는 젖어버린 서류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주변 직원들은 당연히 윤세아가 불같이 화를 내며 이하은을 모욕할 것이라 예상하고 숨을 죽였으나 윤세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그녀는 이하은에게 울 시간이 있으면 탕비실에 가서 행주를 가져와 닦으라고 지시했고 젖은 서류는 이미 파일로 저장해 두었으니 다시 출력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윤세아의 냉정한 대처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이하은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있던 직원의 재촉을 받고서야 허둥지둥 움직였다. 윤세아는 그런 이하은을 보며 이 거대한 태성그룹에서 살아남기에 그녀가 얼마나 나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로 발칵 뒤집혔는데 이는 해외 투자 파트너에게 보낼 대외비 협상 문건이 경쟁사에게 유출될 뻔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안팀의 조사 결과 범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하은이 실수로 수신인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메일 발송 직전 서버 오류로 전송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만약 그 파일이 그대로 경쟁사에 넘어갔다면 태성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부서장은 사색이 되어 이혜은을 질책했고 이하윤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소란을 보고받은 강도진이 직접 기획실로 내려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울고 있는 이하은과 그 옆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윤세아의 상반된 모습이었다. 강도진은 평소라면 이하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감싸주었겠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침착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윤세아만이 들어왔다. 윤세아는 이미 IT팀을 불러 메일 서버를 차단하고 해당 문건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한 역정보를 흘리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온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대신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현재 상황과 대응책을 간결하게 브리핑했다. 윤세아는 이번 실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파트너에게 우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 했다는 인상을 심어주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즉석에서 해외 파트너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동시에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긍정적인 반응에 사무실의 분위기는 절망에서 환희로 바뀌었고 직원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30분 만에 회사의 존망이 걸린 위기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윤세아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이하은을 바라보며 차가운 훈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하은에게 회사는 학교가 아니며 당신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다. 그것은 악녀의 독설이 아니라 상사로서의 정당한 지적이었기에 듣고 있던 강도진조차 반박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강도진은 그동안 자신이 이혜운의 잦은 실수를 그저 귀엽게만 봐왔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었는지 깨달았고 무능한 선의가 유능한 악의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상황이 종료된 후 강도진은 윤세아를 따로 불러내어 복도 끝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윤세아에게 오늘 보여준 대처 능력에 대해 솔직하게 칭찬하며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윤세아는 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먼저 들어가 보겠다는 말과 함께 돌아섰다. 강도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선 강렬한 갈망이었다. 퇴근길에 오른 윤세아는 차 안에서 지친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사내 여론은 조금씩 그녀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강도진 또한 이혜은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을 것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원작의 흐름을 비틀어 자신만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도진의 눈빛이 점점 더 집요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원한 것은 능력 있는 파트너로서의 인정이었지 집착 섞인 애정이 아니었기에 앞으로의 거리 조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판단했다. 다음 날 출근한 윤세아의 책상 위에는 강도진이 보낸 최고급 만년필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직접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에 수군거렸고 어제 실수를 저지른 이하은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윤세아는 만년필을 들어 잠시 고민하다가 메모를 구겨 휴지통에 버리고 비서에게 오늘 저녁은 야근 일정이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강도진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만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거절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최고급 호텔 도시락을 기획실 전체에 돌리는 파격을 선보였다. 윤세아의 사무실로 직접 배달된 도시락에는 맛있게 먹고 힘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의 끈질김에 혀를 내둘렀다. 강도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 적이 없는 남자였고 윤세아의 거절은 오히려 그의 승부욕을 자극하여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었다. 그는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도시락을 먹는 윤세아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하연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며 회사 내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세력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윤세아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재무 이색에 접근하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어제 사건이 사실은 윤세아가 자신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함정이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무능하지만 생존 본능만은 탁월했던 이하은은 눈물과 거짓말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이는 곧 윤세아에게 닥쳐올 새로운 시련의 불씨가 되고 있었다. 윤세아는 아직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비열한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채 리조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했다. 며칠 뒤 열린 임원회의에서 재무이사는 윤세아가 추진하는 리조트 프로젝트의 예산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윤세아가 책정한 예산이 지나치게 방대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윤세아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세부 지출 내역과 예상 수익 분석표를 화면에 띄우며 재무이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데이터는 정확했기에 재무이사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윤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짐을 느꼈고 그녀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재무이사를 따로 불러 경고를 날리며 윤세아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강도진은 이제 윤세아를 단순히 약혼녀가 아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녀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윤세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얻게 되었지만 그것이 족쇄가 될지 구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태성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는 경쟁사인 SR그룹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는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며
그룹 전체를 위기감으로 몰아넣었다. 증권가 정보지에는 태성그룹의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도준은 이 사태의 배후에 SR그룹이 있음을 직감하고 분노했지만 당장은 여론을 잠재우고 투자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류층 자선 가면 무도회를 반전의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파트너로서 윤세아를 지목했는데 이는 단순한 동행이 아닌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선택이었다. 윤세아는 강도진의 제안을 듣고 이것이 자신에게도 기회가 될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기에 주저없이 승낙하며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드레스로 시선을 끌던 과거의 취향을 버리고 깊은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짙은 네이비색 벨벳 드레스를 선택하여 고혹적이면서도 절제된 우아함을 강조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은색 가면을 착용한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차가운 지성미를 확인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그녀는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여성으로서 사교계의 정점에 서야만 했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었다. 연회장에 도착한 두 사람이 리무진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밤거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강도준은 에스코트를 위해 윤세아에게 팔을 내밀었고 그녀가 부드럽게 팔짱을 끼자 느껴지는 온기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세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좌중을 압도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불화설이 거짓말인 것처럼 다정한 모습에 수군거렸다. 윤세아는 긴장한 기색 없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레드카펫을 걸었으며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불안해하던 주주들에게 무언의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무도회장 안은 이미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가식적인 웃음과 탐색전이 오가고 있었다. 윤세아는 강도진의 곁을 지키며 다가오는 인사들을 능숙하게 상대했고 상대방의 취향과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그녀는 소설 속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미리 짚어내 해소해 주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은행장조차 그녀의 식견에 감탄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도준은 옆에서 그녀가 빚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윤세아가 맞는지 다시금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벅차오르는 소유욕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윤세아는 잠시 강도준과 떨어져 샴페인을 가지러 갔고 그 틈을 타 SR그룹의 차남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태성그룹의 위기를 비꼬며 윤세아에게 곧 망할 집안에 시집가느니 차라리 자신에게 오는 게 어떻겠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윤세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SR그룹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 중인 해외 사업의 불법 로비 의혹을 조용히 언급하며 만약 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누가 먼저 망하게 될지 궁금하다는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SR그룹 차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윤세아는 차갑게 비웃어 주었고 그 순간 강도진이 거칠게 인파를 헤치고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강도진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SR그룹 차남을 노려보며 내 사람에게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냉혈한 강도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토록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윤세아를 보호하는 모습은 좌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윤세아는 허리를 감싼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과 힘을 느끼며 그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소동이 정리되고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강도진은 윤세아를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는 다른 누구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춤을 리드했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가면 너머로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는 동안 강도진은 윤세아에게 오늘 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으며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열망과 집착이 묻어 있었고 윤세아는 그 강렬한 시선에 휩싸여 묘한 현기증을 느꼈다. 춤을 추는 동안 강도진은 자신이 왜 그동안 이 여자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자책하며 이제는 절대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거의 윤세아가 맹목적인 사랑을 구걸했다면 지금의 윤세아는 스스로 빛을 내며 그를 유혹하고 있었고 이는 그에게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었다. 그는 춤 동작을 빙자하여 그녀를 더욱 밀착시키며 그녀의 머리칼 향기를 맡았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옆에 서 있는 상상만으로도 살해를 느꼈다. 윤세아는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지고 눈빛이 위험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이 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를 향한 탐색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침묵이었다. 강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는 윤세아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활약이 태성그룹의 주가를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고 그는 이 유능하고 아름다운 파트너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둘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혼 계약서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대신 종신계약이나 다름없는 결혼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흑심을 품었다. 한편 윤세아는 강도진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보호 본능과 집착은 분명 원작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수였으며 이는 그녀의 생존 계획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좋지만 그의 감정에 휘말려 주체성을 잃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왈츠를 출 때 맞닿았던 그의 단단한 가슴과 뜨거운 천은 여전히 그녀의 감각 속에 생생하게 남아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강도진이 윤세아의 손목을 잡아채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천천히 벗겨내며 드러난 맨얼굴을 감상하듯 바라보았고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다른 남자와 말도 섞지 말라는 강압적이면서도 애절한 명령을 내렸다. 윤세아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광기 어린 소유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이 회장님의 명령이라면 고려해 보겠다고 여유롭게 대답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의 손등에 진한 키스를 남겼고 윤세아는 그 뜨거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윤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SR그룹의 도발은 일시적으로 막아냈지만 그들은 분명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방역해 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강도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도진의 집착을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그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태성그룹 강도진 회장과 약혼녀 윤세아의 무도회 참석 사진을 대서특필하며 두 사람의 굳건한 애정 전선과 태성그룹의 건재함을 보도했다.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SR그룹의 루머는 힘을 잃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하은과 그녀의 배우 세력은 더욱 큰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이하은은 신문 한 면을 장식한 윤세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고 윤세아를 끌어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악에는 이제 가면을 벗고 윤세아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강도준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윤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집무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그녀가 일하는 전략기획실의 CCTV 화면을 띄워놓았다. 그는 업무를 보는 틈틈이 화면 속에 윤세아를 관찰하며 그녀가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직원이 그녀에게 결제 서류를 내밀 때 손이 스치기만 해도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자신이 완전히 이 여자에게 중독되었음을 인정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그룹을 지키는 것을 넘어 윤세아라는 여자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도진은 윤세아를 핑계로 기획실 회의에 불쑥 참석하여 회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윤세아의 발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의견에 반대하는 임원이 있으면 가차없이 논리로 짓밟아버리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회장의 이런 낯선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눈치를 살피느라 진땀을 뺐고 윤세아는 그런 강도진의 노골적인 편애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도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윤세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명분으로 업무의 연장선임을 강조하여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혜우는 태성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는 것을 느끼며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윤세아를 향했다. 그녀는 윤세아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강도진의 사랑마저 가로채 갔다는 비뚤어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다. 평소 회사 공금을 횡령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최 이사가 이하은에게 접근해 윤세아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윤세아가 리조트 개발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했고 이하은은 비서실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윤세아의 컴퓨터에 가짜 증거를 심어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며칠 뒤 감사팀이 예고도 없이 전략기획실에 들이닥쳐 윤세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하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윤세아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최 이사가 심어둔 바람잡이들은 윤세아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바빴다. 감사팀장에게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윤세아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최 이사와 이하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고 윤세아가 곧 파멸할 것이라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도진은 격노하여 집무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며 당장 감사팀을 철수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윤세아가 횡령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누군가 그녀를 음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가 당장이라도 기획실로 달려가 감사팀을 박살내려던 찰나 윤세아로부터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그녀의 메시지를 본 강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가 이 상황을 타개할 보관이 있음을 짐작하고 간신히 이성을 되찾아 자리에 앉았다. 다음 날 열린 긴급징계위원회에는 강도진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최 이사는 위기양양한 표정으로 윤세아가 횡령했다는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녀를 강력하게 규탄했고
이하은은 증인석에 앉아 거진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다. 이하은은 윤세아가 자신에게 이중 장부 작성을 지시했으며 거절하자 협박을 당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해 좌중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윤세아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윤세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그들의 쇼를 관람하듯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 이사의 발언이 끝나자 윤세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고 그녀의 손에는 얇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이 진실이라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녀가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최 이사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자금의 진짜 흐름과 그 자금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한 로그 기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사실 윤세아는 부임 직후부터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하고 누군가 횡령을 시도할 것을 예측하여 미리 함정을 파놓고 모든 접속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세아가 공개한 로그 기록에는 횡령이 일어난 시각에 해당 계좌에 접속한 IP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최 이사의 개인 사무실과 이하은의 업무용 컴퓨터였다. 윤세아는 횡령을 모의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재생해버렸고 회의실 안에는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와 이하은의 동조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뒤집혔고 조금 전까지 윤세아를 비난하던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던 함정이 사실은 자신들을 올가매기 위해 윤세아가 쳐놓은 더 거대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강도준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사색이 된 최 이사와 이하은을 내려다보며 즉시 보안팀을 호출해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최 이사는 강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강도진은 더러운 것을 보듯 그를 발로 차버렸고 이하은은 윤세아를 노려보다가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강도진은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에게 이번 일은 회사 내부에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윤세아 본부장의 특단의 조치였음을 선포하며 그녀의 공로를 치하했다. 윤세아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에 젖어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도진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윤세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윤세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왜 사전에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위험하게 스스로 미끼가 되었느냐고 화를 냈다. 만약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그녀는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매장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강도진은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격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윤세아는 그의 흔들리는 동공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어내고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곧 태연함을 가장하며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대답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당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 회사를 통째로 없애버려서라도 당신을 지키겠다고 속삭였다. 윤세아는 그의 단단한 품속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심장 박동에 동화되어 자신의 심장도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그가 내뱉는 말들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맹세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도진의 집착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고 윤세아는 그 거대한 감정의 파도 앞에서 점차 무장 해제되고 있었다. 소동이 일단락된 후 윤세아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사내의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하윤은 비록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원작의 여주인공인 만큼 이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윤세아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했고 자신과 강도진의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회사에서 쫓겨난 이하윤은 비를 맞으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태성그룹 사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윤세아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사리를 품게 되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관계를 드러냈다. 그녀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범죄의 조직의 연락처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강도진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윤세아를 파멸시키고 강도진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드는 것뿐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길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태성그룹은 부패 척결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선포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그 중심에는 윤세아가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잔재를 청산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강도진은 그녀에게 정원을 위임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업무적으로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며 재계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강도진은 윤세아의 안전을 위해 경호 인력을 대폭 늘리고 그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과잉 보호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윤세아는 지하 주차장에서 낯선 시선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으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과민 반응이라 생각하며 차에 올랐지만 백미러에 비친 검은 승합차가 자신의 차를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침착하게 핸들을 꺾어 경로를 변경하며 미행을 따돌리려 했으나 승합차는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오며 위협적인 주행을 계속했다. 윤세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계획적인 범죄임을 깨닫고 즉시 강도진에게 비상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통신 음영 지역으로 들어선 뒤였다. 윤세아는 필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차를 몰았지만 뒤따라오던 검은 승합차는 무자비하게 그녀의 차 후미를 들이받으며 도로 밖으로 밀어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고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리는 순간 그녀는 강한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차 유리를 깨고 문을 억지로 여는 소리가 들려왔고 거친 손길이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윤세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쥐고 저항하려 했으나 건장한 남성들에게 제압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곧 코와 입이 막히며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같은 시각 집무실에서 윤세아의 위치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강도진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비서실장이 들어와 상황을 보고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태성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설, 경호팀과 정보망을 가동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강도진이 이토록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비서실장은 공포에 질려 즉시 지시를 이행하러 달려나갔다.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이를 갈았고 만약 윤세아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세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창고 안이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거친 밧줄에 묶여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의 앞에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하은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험상궂은 남성들이 킬킬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혜은은 윤세아가 깨어난 것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으니 이제는 네가 바닥으로 떨어질 차례라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윤세아는 공포에 떠는 대신 차분하게 이하연을 응시하며 고작 이런 짓을 꾸미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시궁창에 던졌느냐고 조롱하듯 물었다. 그녀의 도발적인 태도에 격분한 이하연은 윤세아의 뺨을 세게 내리쳤지만 윤세아는 고개만 살짝 돌아갔을 뿐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세아는 이하윤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간파하고 시간을 끌며 탈출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하윤이 흥분하여 날뛰는 동안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윤세아는 등 뒤에 숨겨진 녹슨 쇠부티에 밧줄을 문지르며 끊어내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거세지며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질 무렵 강도진은 빗속을 뚫고 윤세아가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무정의를 통해 경호팀장에게 포위망을 좁히라고 지시하며 엑셀을 끝까지 밟아 속도를 높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세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이나 집착을 넘어선 감정이었으며 그녀를 잃는다는 공포가 그를 괴물처럼 사납게 만들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윤세아의 손목을 옥죄던 밧줄이 마침내 끊어졌고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닥에 있던 모래를 쥐어 감시하던 남자의 눈에 뿌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는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급소를 가격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묶여있던 발을 풀기 위해 몸을 날렸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이하은은 뒷걸음질 치며 다른 남자들에게 저 여자를 잡으라고 비명을 질렀다. 윤세아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달려드는 남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곧 구석에 몰리고 말았다. 남자의 주먹이 윤세아의 복부를 강타하려는 찰나 굉음과 함께 창고의 낡은 철문이 부서지며 검은 세단 한 대가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남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차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강도진이 악귀 같은 형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창고 안은 비명과 타격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도진은 쓰러진 남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윤세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윤세아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며 온몸을 떨었고 윤세아를 부서질 듯이 끌어안으며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은 빗소리에 섞여 윤세아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윤세아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고 강도진의 심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격렬하게 뛰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호원들이 이혜은과 공범들을 끌고 나가는 동안 강도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윤세아를 감싸고 그녀를 공주처럼 안아 올렸다. 이하윤은 끌려가면서도 강도진을 향해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강도진은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명령했다. 강도진의 품에 안긴 윤세아는 빗물과 피냄새가 섞인 혼란 속에서도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오늘 밤의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고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윤세아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병실에 누웠지만
강도진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잠든 윤세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권력과 성공만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녀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눈을 뜬 윤세아는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강도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고맙다고 속삭였고, 강도진은 그녀의 손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은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강도진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과 윤세아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이혜운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사주한 배후 세력과 그동안 회사 내에 숨어있던 암적인 존재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병실은 어느새 두 사람의 작전 회의실로 변했고, 강도진과 윤세아는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윤세아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적들의 약점을 짚어내었고, 강도진은 그녀의 지략에 감탄하며 그녀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여왕임을 확신했다. 강도진은 윤세아에게 퇴원하면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고, 이번에는 윤세아도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강도진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그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그곳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계산이 아닌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해진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윤세아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강도진은 보란듯이 그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윤세아가 자신의 약혼녀이자 태성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녀를 해치려 했던 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윤세아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강도진의 옆을 지켰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여전사와 왕의 모습처럼 위엄이 넘쳤다. 이제 세상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의 전설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채 올라탄 강도진은 윤세아를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고, 윤세아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방어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적들을 향해 무자비한 사냥을 시작할 것이며, 그 끝에는 태성그룹의 완전한 장악과 두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강도진은 윤세아의 손등에 키스하며 내 곁에 있어줘서 영광이라고 속삭였고, 윤세아는 그에게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고, 두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강도진의 저택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벽면 가득 채워진 스크린에는 SR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그들의 불법 자금 흐름도가 붉은색 선으로 어지럽게 표시되어 있었다. 윤세아는 퇴원 후 곧바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강도진과 함께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고, 그녀의 눈빛은 병석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생기가 넘쳤다. 두 사람은 SR그룹이 태성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자금의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포착했다. 윤세아는 이 틈을 파고들어 그들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동시에 그동안 수집해온 불법 로비와 납치 사주 증거를 터뜨려 그들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거렸다.
단상에 오른 강도준은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고 그 옆에는 윤세아가 기품 있는 모습으로 배석하여 좌중을 압도했다. 강도준은 SR그룹이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해 퍼뜨린 루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며 그들이 사주한 납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통화 녹취록과 자금 이체 내역을 공개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SR그룹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와 청부업자에게 건넨 지시 내용은 장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어받은 윤세아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SR그룹의 분식 회계와 불법 비자금 조성 실태를 폭로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방대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팩트였으며 이는 그녀가 지난 수년간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이 총동원된 결과였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이 폭로는 주식시장을 강타했고 SR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여 장 마감 직전에는 거래 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세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따랐다. 검찰은 즉각 SR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도주하려던 SR 회장과 임원들은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전해졌다. 강도준은 화면 속에서 몰락하는 적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윤세아에게 다가가 잔을 부딪히며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윤세아는 그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성취감이 벅차오르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와 로비에서 누군가가 회장님을 뵙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도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쫓아내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윤세아는 직감적으로 그 불청객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잠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강도준은 윤세아의 의도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들어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하은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순한 척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이혜우는 강도준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은 SR그룹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세아를 납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은 오해라고 발뺌하며 강도준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강도준은 더러운 오물을 보듯 뒷걸음질 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혜은에게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그녀의 애원을 가차없이 짓밟았다. 윤세아는 비참하게 울고 있는 이하은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이하은에게 당신을 파멸시킨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열등감과 탐욕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했다. 윤세아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이하은의 가슴에 꽂혔고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윤세아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세계에서 철저하게 악역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이하은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쳐댔다. 경호원들이 다시 이혜은을 끌고 나가자 집무실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강도준은 소파에 앉아 피로한 기색을 보이는 윤세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세아를 그룹의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였다. 윤세아는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강도진은 당신만이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 며칠 뒤 열린 태성그룹 주주총회에서 윤세아의 부회장 선임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녀는 주주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취임새서 태성그룹을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강도진 회장과 함께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주주들은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칭송하며 대서특필했다. 윤세아는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강도진과 눈을 맞추며 비로소 자신이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날 밤 강도진은 윤세아를 데리고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태성타워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했고 이번에는 계약이나 조건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맹세였다. 윤세아는 반짝이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강도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 무엇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강도진은 윤세아를 품에 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가리키며 저 모든 불빛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윤세아와 함께라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윤세아 또한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이 남자가 주는 안정감과 권력의 맛에 취해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었다. 악녀로 빙의하여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의 서사는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SR그룹의 몰락으로 태성그룹은 재계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경쟁자들은 알아서 머리를 숙이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다. 강도진과 윤세아는 자비 없는 인수합병을 통해 SR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모두 흡수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은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괴물 커플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을 표했고 두 사람은 그러한 시선을 즐기며 더욱더 높이 비상했다. 윤세아는 이제 원작 소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도진은 윤세아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가볼 곳이 있다며 그녀를 채태우고 교외의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이하은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고 강도진은 윤세아에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하은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인형처럼 앉아 있었고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정심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세아는 강도진에게 왜 굳이 그곳에 데려갔는지 물었고 강도진은 당신이 이룬 승리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과거의 인연이나 미련 따위는 깨끗이 지워버렸으며 오직 현재와 미래의 윤세아만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윤세아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의 잔인함마저 사랑한다고 농담처럼 말했고 강도진은 소리내어 웃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떠한 비밀도 의심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존재했다. 계절이 바뀌고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던 날 윤세아는 강도진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에 등장하여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강도진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축배를 들며 임직원들의 축하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강도진은 내년 봄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를 했다. 장례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윤세아는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빙의했던 첫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막막함이 지금의 영광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강도진은 파티가 무르익자 윤세아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무채색이었지만 당신이 들어온 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고 고백하며 평생 내 옆에서 빛나달라고 부탁했다. 윤세아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며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를 새로 쓸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서울의 모든 시선은 태성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쏠려 있었으며 호텔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윤세아는 신부 대기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는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차가운 지성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여신과도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며 빙의한 첫날에 막막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단신으로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낸 지난날에 치열했던 투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소설 속 악녀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도진의 유일한 반려자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을 때 그는 윤세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진은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면모 대신 사랑에 빠진 남자의 열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윤세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속삭였고 윤세아는 그의 떨리는 손길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서 그들은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무언의 확신을 나누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권력의 탄생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윤세아가 퍼진 로드에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윤세아는 아버지 윤 회장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객들의 경외 어린 눈빛을 느꼈으며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강도진을 향해 나아갔다. 강도진은 단상 위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넘겨받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섰을 때 그 완벽한 조화에 하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강도진은 윤세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맹세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과거에 윤세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이제라도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강도진은 윤세아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며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만을 바라보겠다고 맹세했다. 윤세아 또한 강도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곳에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단단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처음으로 하객들을 맞이하며 능숙하게 사교 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의 연장이었다. 윤세아는 하객들의 성향과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화를 이끌어내며 강도진을 내조했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자신의 아내가 가진 능력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경쟁 기업의 회장들이 다가와 겉으로는 축하를 건네면서도 뼈있는 농담을 던질 때면 윤세아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날카로운 반박으로 그들의 길을 꺾어버렸고, 강도진은 옆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이 부부가 만들어갈 태성그룹의 미래가 얼마나 강력할지 짐작하며 혀를 내둘렀다. 신혼여행을 겸해 떠난 유럽 출장에서 두 사람은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계약들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파리의 고풍스러운 호텔 스위트룸에서 윤세아는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강도진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는 윤세아에게 짐짓 서운한 내색을 비치며 이제는 일보다 내게 좀 더 집중해달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윤세아는 웃으며 당신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나의 사랑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야망을 불태우는 기폭제와도 같았기에 더욱 강렬하고 치명적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태성그룹은 윤세아의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강도진의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윤세아는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핵심 사업을 총괄하며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 문화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열정을 보였고,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존경을 표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강도진은 그런 윤세아가 혹여 무리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회의 도중에도 그녀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는 팔불출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해외 헤지펀드가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해 왔을 때 윤세아와 강도진은 다시 한번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여 위기에 맞섰다. 상대방은 윤세아가 임신 중이라 업무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 오판하고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윤세아는 병상에 누워있는 척하며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 뒤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역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는 치밀한 작전을 펼쳤다. 강도진은 전면에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주주들을 설득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결국 주주총회 당일 윤세아는 보란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고, 헤지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윤세아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그녀는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윤세아는 망설임 없이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공을 강도진에게 돌렸다. 옆에 앉아있던 강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를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인터뷰는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동반자이자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출산이 임박하여 병원에 입원한 윤세아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강도진의 손을 놓지 않았고 강도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자신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음에 괴로워했다. 긴 산통 끝에 건강한 아들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지자 강도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윤세아의 이마에 키스했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윤세아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고 이 아이가 자신과 강도진의 사랑의 결실이자 태성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임을 깨달았다. 세 가족이 함께하는 병실은 따스한 햇살과 행복으로 가득 찼고 윤세아는 자신이 소설 속 악녀가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이의 돌잔치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윤세아와 강도진은 아이에게 금수저를 쥐어주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강인함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윤세아는 아이를 안고 있는 강도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빙의 전에 자신이 꿈꾸었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모두 치유받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늦은 밤 강도진과 윤세아는 태성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윤세아에게 처음 파혼을 요구받았던 날을 떠올리며 그때 당신을 놓쳤다면 내 인생은 끔찍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윤세아의 도끼와 야망이 자신을 매료시켰고 그녀의 능력과 지혜가 자신을 성장시켰음을 인정하며 그녀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칭송했다. 윤세아는 와인잔을 흔들며 당신의 집착이 나를 숨쉬게 했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답하며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세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원작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빙의자 윤세아가 아닌 태성그룹의 부회장이자 강도진의 아내 윤세아로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냉혹했지만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강도진이 함께할 것이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강도진은 윤세아의 뒤로 다가와 그녀를 백허그하며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것은 사랑 고백이자 영원한 충성 맹세와도 같았다. 그는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의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윤세아의 목덜미에 깊게 입을 맞추었고 윤세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고 그 순간의 행복을 만끽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통유리창에 길게 드리워지며 하나의 거대한 산맥처럼 어우러졌고 그들은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제왕과 여왕으로서 영원히 군림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윤세아는 강도진을 향해 돌아서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입술을 맞추었고 강도진은 그녀를 들어 올려 책상 위에 앉히며 격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무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고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소설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끝없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악녀로 빙의했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랑하고 쟁취했던 윤세아의 삶은 완벽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